오늘 토론대회 결선에 진출한 두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스테이플러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측의 쓰리피스 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팀은 마지막으로 토론 준비 마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준비되셨으면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대회는 박문수 심사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하신 두 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하신 두 팀에게도 그 아쉬움을 전합니다.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는 점, 그래서 패했다고 해도 그렇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 결승 토론의 주제는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한반도 평화구축 연계 방안입니다. 여러분이 본선과 준결승에서 다뤘던 주제로 다시 토론하게 됩니다. 유엔 SDGs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없다, 두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바꾸어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결선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결과는 편집을 거쳐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고, 또 지금 그 결선은 또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찬성팀에서는 기본 입장 발표를 3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성팀.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변화의 장을 맞이했습니다. 스포츠 교류와 남북 예술단의 교차 공연을 통한 문화 교류는 물론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화해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 교류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유엔 SDG 책무 이행이라는 공동의 궁극적 목표 지향과 남북 협력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들로 유엔 SDG가 남북 협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주장합니다. 첫째,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SDG 1, 2, 3, 9 실현으로 농업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개선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FAO에 의해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자체적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나 기술이나 자원이 부족해 유의미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스마트팜이 발전 중이나 아직 산업적 경쟁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팜 기업과 정부의 연계로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돕고 스마트 파밍 작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기근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팜의 상품성과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미래 한반도 농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농업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개선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서해 지역 해양 쓰레기 처리 기술 협업을 통한 SDG 6, 7, 12, 14의 실현으로 그린 대탕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육상과 달리 해상에는 가림막이 없기에 해양 생태계의 통합적 개선으로 한반도 전체의 궁극적인 환경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북한이 해양에 버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비율이 전 세계 중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소와 열분해 기술을 북한도 함께 이용한다면 쓰레기 처리는 물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를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는 환경적 선순환을 야기하며 그린 한반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반도 메가 리전을 통한 SDG 48, 9의 실현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에 기반한 1차원적 산업 협력이었으나 현재는 다차원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메가 리전을 주장합니다. 남북 협력의 중심지대를 수도권과 평양권, 그 중간의 남북 접경 지역과 서해 연안권의 도시들로 설정하여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통합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주요 거점 지역의 비교 우위를 고려한 섬유, ICT, 기계 등의 지역별 중점 산업을 구성합니다. SDG의 최종 목표로 대변되기도 하는 SDG 16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남과 북이 SDG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남북 협력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를 기점으로 점차 남북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 한반도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남북 평화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은 반대 입장 팀에서 기조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대 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SDG는 빈곤의 종식과 지구환경 보호,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17가지의 행동 목표로 구성됩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도 작년에서야 VNR을 발간했지만 이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정세에 SDG가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SDG가 남북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 반대 측은 주장합니다. 첫째, 북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SDG 이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VNR에서 활용한 자체적 개발 지표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복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SDG 이행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론을 갖추지 못했으며 북한 당국의 자료 활용 능력과 관리 기술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산하 SDG 지표 평가 자문기구인 SDS에는 북한 SDG의 통계 지표가 부족하여 지표에 관한 평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표의 신빙성을 차치하더라도 현 본국 정치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SDG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이기에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휴전국 및 분단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SDG 달성을 위해서는 평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SDG가 존재함에도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평화 유지력과 전쟁 억지력이 전적으로 당사국에 달려있으며 SDG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핵실험 재개 움직임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평화 의지는 필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심한다면 찬성 측 주장대로의 이상 실현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 체제 강화 및 보장을 목적으로 SDG를 이용하는 북한과 비핵화와 종전 상태를 바라는 남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평화적 선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선순환을 바라는 개발 협력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SDG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이전에 현 정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SDG라는 포괄적이며 우회적인 접근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중장기적이면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견해차와 과거를 초월하는 일원화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2040 평창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남남 갈등을 봉합해 통일 기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남북이 주체가 되는 동북아 협의체도 구성해 안보와 인권, 개발 보장을 전제로 비핵화 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의지와 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SDG가 아닌 남북한의 실천적 행동으로부터 근본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성과 반대의 입장 기조 연설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상대에 대한 질문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조 발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성팀부터 해주시죠. 네, 그러면 찬성팀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주장에서 휴전국인 남북의 상황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 측에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뭡니까?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평화는 저희는 적극적인 평화와 소극적인 평화를 포괄하는 평화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평화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부터 이루어져야 그런 선결 과제가 이루어져야 반드시 종전 상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말씀하시는 전쟁 상태나 핵무기 비핵화가 소극적 평화가 될 수 있고, 적극적 평화는 그런 핵무기 비핵화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반으로 한 남북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평화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면 소극적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것도 소극적 평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남과 북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휴전의 상태에 있는 거지 정전 상태는 아니면 우리가 정전 선언을 해야 비로소 소극적 평화를 달성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극적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정전 협정 하나만으로 소극적 평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면 뭐 정전 협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를 달성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전 협정이나 비핵화 선언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간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정책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달성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수십 년간의 노력이 동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평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신을 가지고 이런 평화가 달성이 돼야 비로소 그때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나아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면 이런 비핵화 선언이나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남북 관계의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영구적으로 종착적인 단계, 그러니까 지금의 계속해서 막혀 있는 남과 북의 교류가 끊겨 있는 단계로 계속 간다고 반대 측은 주장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소극적 평화가 우선돼야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평화의 정의에서 비핵화나 전쟁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적극적인 평화에서 남북의 관계 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따르면 정전 협정이나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남북 관계의 개선의 진척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대 측은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SDG와는 달리 SDG는 어느 정도 비정치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담론, 하지만 중장기적인 과거와는 차별화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면, 아까 세 번째 근거에서 포괄적이고 우회적이지 않은 중장기적이고 정치적인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이고 정치적인 방안 역시 포괄적이고 우회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 올라가면 일단 실무진들의 대화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중장기적 정치적 접근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에서 네, 첨언하자면 그 세 번째 대안에서 말씀해주신 2040 평창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탑다운 방식에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우회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40 평창 프로세스는 저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 문제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 평창 프로세스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남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립니다. 남남 갈등을 봉합해서 통일 기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네, 그 후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첫 번째 근거에서 지금 북한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남과 북의 교류 과정에서 이행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2040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안 역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되고 전제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럼 북한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이 어떤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신 건 결국에 말씀해주신 대안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목적성의 면에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D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협력이나 네, 반대팀 질문해 주세요. 반대측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찬성 측 입론에서 예시를 열거해 주셔서 다시 여쭙고자 하는 게, 그러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업혁명을 이뤄 식량 안보를 이루고자 하는 거고, 서해 쓰레기 예시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이끌고, 메가 리전 예시를 들어서 경제 협력,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북한이 바젤 협약 가입국이라는 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찬성 측은 대북 제재의 존재로 인해서 SDG 협력이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정치, 경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이 대북 제재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물론 남북 협력이 SDG를 근반한 것이 물론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농업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그 자체 SDG를 반영한 비엔날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환경에서 있어서 개선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우린 충분히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지가 SDG에 대한 의지입니까? 남북 협력 SDG에 대한 의지입니까? 남북 협력에서의 의미입니다. 혹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북한의 SDGs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협상했던 과정, 그리고 실제로 하양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팜이나 메가리전 역시 그 SDG를 논외로 한 다양한 남과 북의 교류 과정, 그러니까 뭐 농촌 협력 같은 부분 해서 평양 대학에 있는 교수진들과 이제 한국에 있는 교수진들과 같이 협상하는 그런 테이블에서 몇 차례 언급됐다는 것을 기사로서 그리고 뭐 연구 결과로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UN 전략 계획이라던가 VNR에서는 남과의 협력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VNR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책 계획 그리고 목표 수립을 밝히는 것이지, SDG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겠다라는 내용은 VNR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비엔날 보고서와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SDG를 반영한 보고서에서 충분히 공통된 내용이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농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과 그 비엔날에서 제시한 생산량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농업 생산 증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충분히 남한과 북한의 공통된 합의된 영역에 있어서 협력을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몇 가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를 같이 수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NLL 대화록이라 해서 남북 간의 NLL 분쟁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로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해양 쓰레기를 줍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배도 남한의 해역에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육지와 다르게 해양은 오히려 더 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영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군사적으로 더 세밀하고 더 민감한 영역인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뭐 그 해양에 남한이 투입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북한이 해양 쓰레기를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하고자 하지만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플라즈마 그 가스와 열 처리 기술을 전수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네, 첨언하자면 합동 처리에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기술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북한의 스마트팜 구축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북한의 스마트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북한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상용하는 것에 대한 협력을 묻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다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대북 금속 자재류 수출이 금지돼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금속 시설물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만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어떤 공장,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이전시킨다라기보다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는 방법, 그 원리 자체,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분 준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도권 토론 들어갑니다. 상대 팀의 기조 발언 그리고 질의에 응답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그 질문하고 논박하면서 자기 팀의 주장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에 대해 질문하시거나 또 상대편에 대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논박하시거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팀원 중 아무 분이나 발언하실 수 있고요. 각 팀당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드리겠습니다. 찬성팀 시작하시죠. 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에서 SDG 이행에 있어서 방법론이 부재하고 북한의 통계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1년 6월에 발표한 비엔나를 통해 북한이 다양한 자국의 통계를 발표했음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비엔나를 통해 자국의 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통계 자료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일례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북한 VNR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VNR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천명을 했고, 그거를 이제 사회적 김정은 체제하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악용적인 수단으로 쓰려는 게 보입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네, 이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가 주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SDG가 17번까지 있고 그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명시한 17번을 제외했을 때 농촌, 사회, 경제,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는 타 국가들과 상이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목표나 계획이 드러났고 17번 하나만 그 목표 체제가 좀 사회주의를 공고화한다라는 측면에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뭐 농업, 환경적인 협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화한다는 점만을 가지고 이 다른 유사한 농업, 경제, 환경 이런 분야들을 모두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SDG가 연관을 시켰고, 국가경제개발 5개년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인 이제 계획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제8차 당대 개회사에도 말했듯이 실패를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이런 탑다운 방식의 하달 방식은 전략 체계 수정을 자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SDG를 통한 이런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 경제개발 8개년 계획의 실패와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실패를 인정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SDG이고, 그 차원에서 그 8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새로운 방식의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수립이 아니라 본인들의 개발적인, 그러니까 질적인 지원을 받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SDG가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북한은 이미 기존의 MDG를 통해서 한 적이 있으나 북한 MDG 이행 과정 중에서 유엔은 이행 지표 부족 그리고 통계 기술 부족을 통해서 실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MDG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선진국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발 목표였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SDG가 나온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당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대열에 속해 있었고 따라서 MDGs를 반영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새롭게 SDG가 나오면서 그 계획을 같이 이행하게 됐다라고 본 점을 본다면 그 MDG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SDGs 역시 이행을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 당국가 김정은이 말했듯이 SDG를 연계시켜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패로 끝났고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인해서 북한 당국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DG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 말씀해주신 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한반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2040의 평창 프로세스 재현이나 남북의 주체 동북아 협의체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중장기적인 국가 기구로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현재 SDG를 통해서는 단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SDG의 이행의 목적성에 있어서 남북한이 다른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행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D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UN 193개국 그리고 17개의 목표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들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장기적이고 각 국가들이 체결한 목표가 그 2040 평창 프로세스에 어떤 점과 차별점이 있을지 2040 평창 프로세스를 주장하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40 평창 프로세스는 보다 지금 북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비핵화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요. 남한 내 남북한 내 안보 갈등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2030 평창 프로세스는 그런 SDG 이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첨언을 하자면 UN 국제기구와 관련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해관계가 더 밀접하게 연결된 다자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2040 평창 프로세스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아까 맨 처음에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소극적 평화가 적극적 평화에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비핵화 선언 같은 그런 문제들 역시 소극적 평화에 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증진이라고 하는 2040 평창 프로세스는 적극적 평화에 해당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 자체가 적극적 평화를 바탕으로 소극적 평화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 측께서 저희 2040 프로세스의 어떤 점이 적극적 평화를 포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2040 평창 프로세스가 남남 갈등의 봉합 그리고 뭐 중장기적인 국가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까 입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들이 적극적 평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정의에 따르면. 저희는 지금까지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기조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바텀업과 중장기적인 접근을 제안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경제 협력이나 문화 협력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협력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북한이 비핵화를 함으로써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대담을 원하는 겁니다. 네, 반대측 근데 세 번째 입론에서 북한의 의지에 의구심을 주시면서 대북 제재와 지속적인 핵 도발로 북한이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측에서 얘기해주신 2040 평창 프로세스 그런 거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북한이 특히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북한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려고 하는지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도 충분히 과거 2018년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해서 북미 수교나 체제 보장, 국제사회에서의 돌아오는 북한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저희는 그랬던 그 과정들을 같이 포괄해서 2040 평창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안을 그 지속 가능한 발전 SDG를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는 정치적인 담론을 통해서 대북 정책, 대북 제재와 비핵화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SDG 협력이 가지는 비정치적인 접근, 그런 한계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SDG 협력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인 담론으로 대북 제재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단계전 접근으로 SDG 협력의 실효성과는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SDG는 비정치적인 협력이고 그리고 평창 프로세스 제안해주신 거는 정치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적 협력들이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계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농업이나 이제 환경 그리고 경제에 따라서 비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한계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정치적인 협의체를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협의체를 얘기하는 것은 입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5년 정권 저희가 길면 10년, 짧으면 5년씩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대북 기조도 바뀌고 그리고 북한이 반응하는 대남 기조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자 저희는 정치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비정치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들립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협의체를 세 번째 근거에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결국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본인의 자리에 나와야 가능한 해결책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정부의 내각 안에 SDGs와 관련된 정부 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또 한국 그러니까 남한 SDGs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SDGs 협의 교류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국가가 어떤 동일한 정보가 없는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반대팀 주도로 토론 시작해 주세요. 예, 반대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북한의 VNL을 보면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VNL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더 확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박정근 국가계위원장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뭐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주체 사상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VNL을 작년에 나온 VNL을 봤을 때 이것이 결국은 북한이 본국의 자국의 정치 체제 강화, 북한의 체제 강화, 그래서 북한의 그 3대 세습 강화를 더 골자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바젤 협약 가입국입니다. 바젤 협약이 이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에 폐기물을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제한한 것인데 근데 최근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수입한 폐기물을 그냥 해안에 방치해서 그 폐기물에서 나온 오수와 그 폐기물들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물로서 남북철도 공동사업이 추진되려고 했으나 지금도 미미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찬성 측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북한의 SDG 이행 의지가 아닌 북한의 SDG를 통한 남한과의 협력 그리고 평소의 모습에서 나오는 협약이나 약속의 이행 모습을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자국의 정치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부분은 뭐 목적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의 정치 체제 그리고 목표 그 계획은 분명히 상이해야 확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였던 북한의 국가가 하루 이틀 만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국가 체제의 특성 안에서 본인들이 개발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가장 적합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그 부분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유념하고 그냥 참고하고 가려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바젤 협약을 언급해 주시면서 폐기물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바다의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양 쓰레기 합동 처리 정책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 바젤 협약과 그 부분을 같이 어떤 근거에서 설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북한이 폐기물을 수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배출의 쓰레기 문제를 저희는 이 해양 쓰레기 합동 처리 SDG와 관련된 이 해양 쓰레기 합동 처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젤 협약을 말씀드린 것은 바젤 협약이라는 협약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걸 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입을 한 다음에 해안에 방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이 주장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서해 쓰레기 공동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은 북한이 아무 약속 이행 의지도 없고 북한이 문제만 일으켜도 남한이 그냥 도와주겠다. 남한의 일방적인 원조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바젤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폐기물을 수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폐기물을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북한이 그것들을 수입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그 폐기물을 수출했을 때의 비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그 폐기물을 수입하는 대신에 돈을 받습니다. 그 폐기물을 본인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서 수입을 챙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SDG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사회주의 특성만 반영한 게 민주주의 VNR이랑 차이점이라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주의 특성만 반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희 측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선전을 위해 악용을 한다는 점 그것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젤 협약 어기면서까지 폐기물 수입을 하는 게 그게 비용적으로 북한한테 더 이득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바젤 협약을 어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젤 협약이지만 전체적으로 나가서는 SDG 이행 약속 의지를 깨도 북한한테만 이득되고 북한한테만 도움만 되면 괜찮다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해서 질문드리자면요. 지금 북한의 SDG나 VNR을 보면은 인권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인권이 정말 실태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 생존권 이런 뭐 사회권 이런 데 보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자유권이거든요. 북한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할 만한 방안이 지금 찬성 측에서는 부재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서에서는 물론 그런 통계적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발표 통계치를 공개한 것만으로도 북한의 협력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DG 사업 참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외 협력 사업 감사하지만 저희 질문과는 방향이 다르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북한의 자유권 문제 관련해서는 UPR 3차 보고서에서 수용한 권고한 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 국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첨언을 하자면 이러한 SDG의 가치가 저희는 인권 보장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DG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북한이 어떻게 SDG 가치를 이룰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요. 그 북한의 SDG 목표 5번을 보면 성평등과 모든 여성 및 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를 명시한 바 있고요. 목표 16에도 국민 권리 및 아동 보호 규정을 수립하겠다라는 목표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타 국가들에 비해 비약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적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면 그 정치적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2040 평창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VNR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프로파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5번처럼 VNR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이번에 북중 국경에 2m 넘는 방탄병과 고압선을 설치하면서 여맹 그러니까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을 동원하는 등 여성들과 아동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VNR을 사회권 증진에 관한 북한의 의지가 들어있다. 이것만으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첨언을 하자면은 VNR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 증진하겠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북한에서 여자들은 참정권도 갖고 있고 충분히 사회 주체로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첫 문장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은 그냥 UN SDG에서 그 요구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글을 쓴 거지 진짜 진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슷한 예로 그 자살률이 있습니다. 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북한에서도 분명히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VNR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확고히 돼 있어서 자살률이 국민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통계표에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VNR에서 자신들한테 이로운 것들만 지표만 써놓고 불리한 것들은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리한 부분만 숨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정치적 자유권, 인권, 여성권, 노동권 같은 문제들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 더 큽니다. 그 점을 봤을 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2040 평창 프로세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2040 평창 프로세스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체제를 변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이 같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인권 개선도 나아가고 더 붙여서 동구권의 민주화까지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권 얘기를 같이 다루면서 동구권의 민주화 그런 식으로 경제 개발, 경제 협력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2040 평창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고 동시에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 수교 등등을 같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도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고 저희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열을 식히겠습니다. 치열하셨죠? 네, 잠시 1분 동안 다음 세션 자유토론인데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대팀이 먼저 시작하겠고요. 반대 토론, 이 자유 토론은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팀은 10분 동안 10분을 쓰실 수 있고 또 개별 발언은 최대 2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팀 시작하시죠. 네, 반대팀 자유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서 SDG 이행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개발을 협력을 한다고 해도 부분적인 개발 협력만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SDG가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완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 SDG나 VNR을 보면 대부분 평양이나 삼지연 같은 자신들의 수도 혹은 김정일의 고향 같은 이런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지역에만 SDG 추진 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 내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의 폐쇄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해 드린 대로 그 SDG의 문제 자체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북한 국가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기초로 발전을 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SDGs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남북철도 공동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진됐죠. 그러나 찬성 측께서 주장하는 세 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 메가리전입니다. 메가리전은 말씀 주셨다시피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근데 철도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만약에 도로를 깐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종전 선언이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도로는 군사적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국적 평화가 전제되어야 이렇게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도 가능을 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메가리전과 관련해서는 9.19 선언으로 남북한의 지도자가 합의한 서해 경쟁 공동 특구 아젠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비전으로 하여 이에 대한 방향성을 남북 공동으로 모색해 본 것이고요. 메가리전의 목표는 단순히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나아가서 남북한의 전체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단계로 교통, 물류, 인프라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선 남북한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함께 저희는 이런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메가리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부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서 서방 문명,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이 메가리전에 참가한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둘째로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장 붙어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같이 경기도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물리적으로 약 200km가 서울 평양이 떨어져 있습니다. 추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불균형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다른 지방들은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메가리전 저희가 찾아보니까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북한의 황해도 이렇게 북한, 강원도, 평양 이렇게 다 합쳐서 메가리전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은 그 한반도 한 가운데만 결국 인구도 몰리고 인프라도 몰리면서 다른 지방들은 소멸되고 그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조금 불균형 심화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례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중국의 선전과 홍콩 사이의 초국경 메가리전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 중국의 선전과 홍콩도 개방 초기 단계에는 이제 접경 지역의 제한적 공간 내에서 한정된 투자와 교류가 이루어졌었는데 홍콩의 자본과 기술과 국제 교역 그리고 선전의 풍부한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홍콩과 선전이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에서 착안하여서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런 메가리전 당연히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메가리전의 다자 협력과 레짐 구상을 위해서 저희도 다자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인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다자 협력 협의체와 그리고 실제 협력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협력 실무 협의체 등을 구축해서 상하원의 이원 체계를 통해서 저희도 이런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사례를 예시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중국하고 홍콩이 그 당시 정쟁 상태 그러니까 정전 상태였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현재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2021년 초에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파리 연합지휘부를 신설을 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강할 목적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메가리전이나 해양 쓰레기, 스마트홈과 같이 남북한 교류, 물류 교류 이렇게
오픈을 해야지만 가능한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찬성 측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을 드리면은 그 북한이 바젤 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 쓰레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 협약과는 상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북한이 해양 쓰레기를 함께 협력해서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의구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6년 강령 녹색개발구 계획을 통해서 북한도 환경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느끼는 그 에너지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은 에너지가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각종 법안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단순히 바젤 협약을 들어가 있지만 그런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근거로 그 해양 쓰레기 합동 처리나 의 기술에 있어서의 그런 의구심을 드는 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대안으로 얘기해 주셨던 다자간 협력이나 남북의 주체 동북아 협의체 이런 것들이 다자 회의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자 회의 같은 경우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이미 16번 조항에 있는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다자 협력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자 협력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드리는 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저희는 SDG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 물자 지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기술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저희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신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그 북한이 현재 코로나 시기에 주민들을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교류, 협력의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과정에서의 그 발단이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점을 먼저 상기시키고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대안에서 세 번째 근거에서 말씀해주신 대안인 2040 평창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성이 SDG를 통한 교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SDG를 통한 교류 역시 중장기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었죠? 대북 제재 면제 승인 네. 네, 그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북한의 박정근 부총리가 그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 자체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봉쇄가 북한이 SDG에 조금 협조적이지 못했던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 명시적이지 못했던 그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북한이 SDG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국가 정보와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태도를 북한의 이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대북 제재는 2006년도 북한 1차 핵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한 해에만 핵개발에 8,200억을 사용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8,200억을 핵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충분히 저는 큰 성과, SD를 통하지 않아도 북한 내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첨언하자면은 대북 제재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핵 개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 찬성팀 답변 드리면 되나요? 그냥 답변 겸 시작하시면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 순서인데 바로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끊겨가지고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북 제재는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대북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제스처도 보이지 않고 잠시 그 트럼프랑 회담할 때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계속 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풍계리에서도 핵실험장을 다시 재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정근 부총리가 우리가 SDG를 하고 싶은데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돼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핵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정치적인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측에서 얘기해 주셨던 2040 평창 프로세스나 그런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북미 수교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나 그걸 통한 평화 그런 거에 동의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북한의 체제 보장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이 빅딜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바로 우리가 당신들을 인정해 주겠다. 북미 수교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리랑카를 예시로 스리랑카가 ESG를 통해서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ESG 정책을 좀 성급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도적 개선도 없이 친환경 농법을 전면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찬성 측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동 여성 인권 문제, 자유권 문제는 사회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리랑카도 제도적 개선 없이 ESG 같은 국제 기조, 규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났는 상태이고 근데 그렇다면 정말 북한도 이런 자유권 문제, 인권 문제 해결도 없이 SDG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남북 평화 협력 구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 저희 측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측에서 그렇다면 그 얘기해 주신 헬싱키 프로세스는 이전과 다르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에 있어서 북한이 인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그럼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에 있어서 북한이 의지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2040 평창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 평화가 적극적 평화에 전제돼야 한다는 그 주장과는 상이하고 모순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40 평창 프로세스 말고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리랑카의 부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리랑카가 최근에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 사장에서 국가 정부가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어떤 합리적인 검토나 이론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러니까 국가의 빚 부채 문제와 물가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확장적인 무조건적인 지원금 지급과 같은 경제 정책에서의 부조리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지 이것을 가져와서 북한의 SDG 이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이 스리랑카의 사례를 저희가 주장하는 남북 협력, 그러니까 농업 그리고 환경, 경제와 관련된 협력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핵화 관련해서 저희의 대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겁니다. 5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저희가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남한이 어떠한 도발을 함에도 남한이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겠구나라는 신뢰를 주자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체제 유지 보장입니다. 저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SDG를 통해서 비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라면 그 비핵화까지 적극적 평화까지 나아가는데 소극적 평화까지 나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예시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스리랑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다를 거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 주민 인권을 탄압하고 사회주의 정신 무장을 이유로 자립적 고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북중 공격이 폐쇄되면서 대중국 수출액이 2016년과 비교했을 때 55분의 1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에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던 비료를 줄임으로써 2019년과 비교했을 때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 비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찬성 측에서 얘기하신 스리랑카 예시는 농업혁명, 그러니까 식량 안보 예시와는 맞지 않다는 말에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북한 역시 그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례적이지 않게 금리를 초금리로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국제적인 교류도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의 이동 역시 조금은 부적절한 북한도 그 부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경제 정책의 문제, 경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문제를 SDG 이행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정된 어떤 대북과 관련된 외교 정책 그런 것을 위해서 2040 평창 프로세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은 바뀌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있지요. 옛날에 서독과 동독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있는 겁니다. 1970년과 80년간 현대 사회죠. 그래서 서독과 동독 같은 경우에도 서독이 빌리 브란트 정부에서 만든 동방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헬무트 콜 시절에 통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분단되었던 국가들의 사례를 저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서독이 계속해서 외교 정책을 유지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 통일에 성공하는 데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30 평창 프로세스가 저희는 이 동방 정책처럼 큰 틀로서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북한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달라지고 특히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의 중립 외교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리고 외교부의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외교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땐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 간의 갈등이라고 정치적 이념에서 그 외교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스탠스만 고정을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며 어떤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정적인 외교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보수나 진보 또는 고정된 외교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남 갈등을 봉합하고자 한다는 그 2040 평창 프로세스에 오히려 반대되는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그렇게 지금 반대 측이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오히려 비정치적인 대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목표라고 불리는 SDG가 오히려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찬성 측 입론의 대안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또 이야기로는 찬성 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 모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협력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협력을 해서 지식재산권 문제 관련해서 특히 스마트팜, 서해 쓰레기 문제, 메가리전 문제에 관해서 남북한이 교류를 해서 남한 측이 얻을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이 무엇인지 만약에 북한 측이 협력을 못 해준다면 남한 일방적인 원조로 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팜을 상용화를 한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화 문제 그리고 또 건설 불가 문제, 대북 제재로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심 측정이나 지형 지물을 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리전 또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 메가리전이 현실화가 된다면 군사적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남북 공동 철도 사업 같이 이렇게 답보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이 다 현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서도 실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소수만 참여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공유할 인센티브도 없어서 농민들이 스마트팜을 할 마음이 있어도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한에서도 어려운데 과연 남북 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심사위원 질문하기 전에 잠깐 쉬시고 1분 동안 쉬시면서 대비를 해주시고, 심사위원들께서는 준결승 때 이 심사를 맡았던 팀 말고 반대팀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윤여상 선생님하고 윤창원 선생님 중에 한 분 질문해 주시고, 그 현일 교수님하고 우리 전승 변호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쪽 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심사위원 사용할 마이크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여상 교수님께서 스테이플러 팀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플러 팀 아주 또 스리피스 팀 아주 열띤 결승전다운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SDG가 우리 유엔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고, 목표의 항목을 유엔이 설정한 것이지 목표의 달성 세부적인 부분은 개별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북한도 그 부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남북 화해, 우리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찬성팀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팀의 그 입장에서 SDG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교류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지금 어쩌면 난관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일 거예요. 이 대북 제재와 우리 남북 간에 그러면 양자 간에든 직접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론 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DG 자체의 효과나 그런 걸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SDG를 효과를 보려고 해도 저희가 말했듯이 대북 제재,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 그리고 종전 아니면 평화 협정 같은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야지 약간 포괄적이게 접근하는 넓은 의미의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말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 다시 말해서 저희는 SDG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담론까지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체제 유지나 그런 체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 보유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보장을 해줌으로써 비핵화나 대북제재 해제를 이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협력을 한다면 보다 더 질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2040 평창 프로세스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빗대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이 평창 프로세스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상징하고 남북 관계 화해를 상징했던 이 평창이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개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둘째로는 저희는 탑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그러니까 민관 그리고 인권 기반 접근 토대로 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는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지역 정부 협력과 국민에 대한 교육을 해서 남남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요. 남남이 좀 워낙 통일에 대한 방식도 다르고 통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좀 봉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독의 동방 정책처럼 이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계속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3단계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다자 간의 6자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한의 의지 그리고 북한의 의지를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 남한 대통령, 정부 수반이 유엔에 올라가서 유엔에서 이 평창 프로세스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목적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좀 연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단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평창 프로세스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평창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통해서 미국을 이제 통해서 북미 수교라든가,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뭐 유엔 사령부 해체 혹은 뭐 한미 군사 훈련도 뭐 중단할 수 있고, 북한은 계속 군사적인 옵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우리도 그거를 해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또 착안한 것이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절대로 1마르크도 공짜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독이 무엇인가 모습을 보일 때 서독도 뭐 TV 수신도 해주고 뭐 도움도 주고 기술도 주고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북한도 하면은 남한도 해주는 그런 이렇게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2040 평창 프로세스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수미 심사위원님. 네, 나오네요. 팔만 안 들었지 펜싱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직접 했으면 참 힘들었겠다 생각도 들고, 그 결승전의 무게가 굉장히 어깨를 짓누를 텐데 잘 싸워주심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북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려면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국제 변수를 봐야 되고요. 북한 내부의 국내 변수를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국제 변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안보적인 위기, 특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 공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공조 시스템, 그럼 이런 국제사회에서 분할되는 신냉전 체제에 있어서 이런 SDG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지는 저는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국내 변수를 보자면 지금 북한은 뭐 대북 제재도 삼중거입니다. 뭐 한국의 오이사 조치, 미국의 대북 제재,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도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까지 북한은 3.3 중고에 지금 처해 있는 국내 변수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 변수, 이런 국내 변수 속에서 SDG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어떤 인권적 영역도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영역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국제 국내 변수를 고려한 SDG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심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회 이거 답변에 앞서서 그 들어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청중 분들 그리고 찬성 측에도 반대 측에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답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여러 자료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국제 변수와 관련해서 국가들의 공조 시스템 체계가 있고 그에 따라 신냉전 체제가 국가에 퍼지고 있는,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SDG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강대국들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 상황에서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강대국과 공조 관계에 있는 하위 국가들도 보통 그 궤도를 따라가고요. 근데 어쨌든 그 국가들도 결국에는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이고, 유엔 SDG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전 세계가 그래도 동일한 규범을 채택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정된 단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DG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모든 국가가 어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모든 국가가 그나마 동일한 방향,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효율적이고 그나마 가장 나은 방안, 현재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SDG라고 생각을 하고, 각 국가가 어쨌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뭐 경제든 사회든 환경이든 보건이든 복지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분명 신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쟁점은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힘과 힘 사이 안에서는 결국에 각 국가 그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증진시킬 것인가, 결국에 그 힘 대 힘의 대결도 결국은 국민 대 국민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SDG고, 그런 측면에서 SDG를 같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각 국가가 보다 대립적인 구도를 완전히 SDG가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서로 유사한 부분 그리고 비슷한 부분을 찾아 나갈 수 있고, 또 SDG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타 국가의 어떤 침해나 억압, 그래도 최소한 불가피하게 인권이나 아예 안보적인 문제까지 침해를 하는 것은 SDG를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자면 그 SDG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SDG 10번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해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평등 해결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 해결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SDG 17번 같은 경우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다자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국제 변수와 국내 변수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어렵지만 이를 SDG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과 배심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장을 아주 함축적으로 2분 안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반대 측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북한의 SDG 이행을 위해서 스마트팜, 해양 쓰레기, 메가 리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는 저희 오늘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한계점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SDG 이행을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비핵화 그리고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고 해소할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반대 측도 북한의 SDG 참여 의지는 일부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여 의지에 관한 북한의 진심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통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은 SDG를 북한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이 아니라 국가 선전과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를 통한 비정치적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에 분명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판문점 선언의 결과문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올해 3월에는 ICBM 추정체를 실험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를 통한 협력과 평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삭족적구입니다.
평화는 이상적 담론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신뢰와 약속 그리고 실천적 이행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포괄적이고 우회적이기에 한계점이 분명한 SDG 대신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인 2040 평창 프로세스를 실현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비핵화, 남북 통일을 모두 아울러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 미래의 한반도를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오늘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네. 네, 박수를 잊었네요. 그럼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찬성팀 최종 발언해 주세요. 네, 찬성팀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하기에 앞서서 평화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세 가지 대안 역시 이 장기적인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2040 평창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극적 평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2040 프로세스마저 비핵화 해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이 소극적인 평화에서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SDG 역시 중장기적인 단계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DG 10번을 보면 불평등 해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평등 해결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북한 간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UN SDG 실현을 위한 저희의 협력 방안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농업 협력을 이어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기금 감소에 기여합니다. 둘째, 서해 지역 해양 쓰레기 합동 처리를 통해 환경적 선순환을 야기하며 그린 한반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리전을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이어나감으로써 새로운 한반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올림픽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대화로 전환했던 소중한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한반도의 지리적 공간을 넘어 평화로 확산하려는 평창 평화 정신을 UN SDGs와 연계한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화는 결과론적이 아닌 구축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그 단계인 것이며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